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역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바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찾던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고향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역 현영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네요. 자, 저희가 1부에서 거의 이제 정착 초반 생활과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요. 이 명지대학교에 막 입학한 것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16학번 맞아요. 이시라고. 네. 명지대 뮤지컬 학과. 북한에서 음악을 했을 때와는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어떤 점이 가장 달라나요? 일단은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동갑이 친구들이잖아요. 네. 제가 16학번인데 저랑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저랑 13년, 14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실 제 아들과 제 여동생이 14년 차이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집안처럼 본다면 만약에 내가 이모뻘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서 괜찮으면 그렇게 불러요 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들이. 네네. 언니 막 누나 이러고. 근데 그 처음에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그랬죠. 근데 회식 같은 거 작품 끝나고 가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막 그 어린 친구들이 뭐 술 마시고 이런 문화가 네.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내가 그래도 눈 꾹 감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섭술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뭔가 이질감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 보니까 오히려 내가 참가하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 자체가 다 저한테 이렇게 존칭어를 써주시는 거죠. 뭐 현양 씨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나 봐요. 현양 씨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편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네, 다른 어린 친구들처럼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래도 굳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도 내가 편하지 않지만 편하다고 생각하고 저분들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니까 연령대 그쵸.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더 또 대우를 해드린다고 그렇게 한 거기도 하고요. 그 대학생들의 술 문화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섞어 먹기도 하고요. 게임도 많이 하고요. 시끌벅적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술 먹는 데서 누구한테 안 지거든요. 그러세요? 의외네요. 네, 술 잘 아직까지 드시나 봐요. 술로 저한테 얘기해 본 사람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네. 네. 어쨌든 술을 제가 못 먹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량으로 그 친구들한테 조금 뒤지는 게 아니라 네. 문화 자체가 막 웃고 떠들고 뭐 게임하고 이런데 그 게임도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친구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내가 오히려 적응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내가 좋겠다고 참가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절을 했죠. 만약에 이제 10번 있다 그러면 한 3번, 4번 참가하고 절반 이상은 될수록이면 빠져주는 거로. 그러면 그런 술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들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다르죠. 어떤 수업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은 세계 음악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은 세계 음악사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북한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 딱 대학교도 들어갈 때 그냥 수업 몇 정해져 학년은 있다고. 무슨 과목 쫙쫙쫙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는 내가 일단은 과목마다 다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은 또 고민이 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음악사 과목 중에 저희 북한에서 같은 경우는 꼿꼿하게 앉아서 김일성의 교실을 듣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음악사라고 하면 북한의 음악사인데 김일성이 음악을 주체 음악을 만들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음악사 시간에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참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세계적인 그 무슨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캣츠 네. 뭐 이런 작품들 미스 사이거 이런 작품들을 큰 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교실에서 보면서 와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오히려 남한에서는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나는 전문 음악을 했던 사람이 미스 사이공이란 말도 처음 듣고 캣츠란 말도 처음 듣고 하니까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걸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대학교 순간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이제 했는데 네. 제가 뮤지컬을 끝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네. 내가 탈탈탈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뮤지컬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맞아요. 7일 동안 내내 연습하다 보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꾸려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도 있고 가족들이 좀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로지 혼자 해야 되니까 집세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부터 일체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만 하고 방학달에만 딱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생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알바 조금씩 병행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나한테 알바 제의가 들어온 게 알바라기보다는 강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강의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더구나 없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엔 살짝 두려운 느낌? 내가 대중들 앞에서 노래만 했지 언제 강의 같은 걸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우리 통일의 당위성을 알려주고 뭐 이런 그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 과목에 우리 외래 강사들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저희 같은 강사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언론에 뭐 노출될 일도 없고 나는 나로서 북한을 알리는 일이니까 약간의 사명감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하다 보니까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생각지 않게 강의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강의 하시기에 앞서서 저는 이 뮤지컬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작품을 뭐 몇 작품 정도 하셨어요? 처음에 어쨌든 학기별로. 학기별로 했죠. 네. 한 학기 작품을 하고 제가 작품을 못하고 네. 성악가로 넘어왔어요. 아, 그러면 첫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렌트라는 작품이었어요. 렌트. 어떤.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사랑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그 정말 키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로 하죠? 남녀가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느 때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언니 누나 하던 친구들이 작품에 들어가니까 연인들이 돼가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영화로나 봤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정말 충격을 받았고 와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소위 북한에서는 뭐 패션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예술하던 사람으로서 조금 선두자 위치에 서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갇혀있는 속에서 깼다는 건 깬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작품을 렌트를 하셨으면 꽤 센 걸 하신 것 너무 같은데. 셌죠. 네. 대학생활, 그 다음에 이제 성악가로 넘어가시긴 했지만 대학생활을 쭉 이어가셨는데 축제가 또 대학의 꽃 아닙니까? 축제도 좀 즐길 어떤 여유가 되셨나요? 즐길 여유 못 됐고요. 축제할 때마다 저는 일하러 갔던 것 같아요. 너무 한 번도 아쉽네요. 참가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자, 그럼 강의로 넘어갈게요. 강의를 대학생활 뭘 더 파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 사실 대학 생활이 이제 뭐 보통은 좀 그렇게 뭐 학생들 간에 뭐 MT도 가고 축제도 하고 특히나 이제 뮤지컬 학과나 이 예체능 쪽은 저도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다 보니까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학기마다 작품을 하면 또 그 사이에서 또 힘들었던 점, 재밌던 점들이 참 많은데 그걸 많이 이제 즐길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게 참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도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컵밥 사 먹으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뒤에 친구가 사준 거 그 기억이 제일 강하게 남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화이트데이인가 빼빼로데이인가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는 빼빼로를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날을 다 만들었지? 근데 그날 모르고 나갔죠. 나는 사실 그런 날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출근길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같은 동기 같이 들어간 그 친구가 나보다 14년 아래 그 네. 정말 내가 예뻐하던 남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누나 아침에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네. 누나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나도 그랬더니 이렇게 품속에서 그때 좀 춥잖아요. 네네. 그 얇은 패딩 같은 거 하나 롱패딩을 입었는데 그 품속에서 뭘 꺼내요. 보니까 빼빼로를 이렇게 주는데 난 왜 주는지 몰랐거든요. 네. 이거 왜 날 주는 거야? 그랬더니 누나 오늘 이거 빼빼로 드셔야 되는 날이에요. 누나 사랑해요. 이러면서 빼빼로를 주는데 귀여워. 너무 귀엽고 내가 정말 연애하면서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고 남편한테서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내가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젊어지는 것 같고 어려지는 것 같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저희가 공부하던 층이 3층이었나? 그랬는데 네. 올라갔는데 한 학년 선배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나이는 많이 아래잖아요. 근데 나보고 딱 만나더니 내가 빼빼로 이렇게 들고 오니까 누나 누군데서 빼빼로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우리 학급에 누구 주던데 하니까 어떻게 하더니 누나 놔둔 뭐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품속에서는 누나 하트. 야, 나 그거 보는데 너무 귀여워서 네. 막 꼬집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대학생활 행복하셨겠는데요. 좋았죠. 네. 자, 그렇게 젊은 분들과 젊은 친구들과 이제 대학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강의를 다니시면서는 이제 더 어린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그럼 대상하시게 되셨겠어요? 초등학교부터.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다 기억에 남죠. 저는 특히 초등학교 갈 때가 설레더라고요. 몇 학년을 초등학교는 대상을 하셨어요? 평화통일교육이 4학년부터 주로 있어요. 네네. 그런데 특이한 경우 2학년, 3학년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간혹 있는데 그런 네네. 경우는 그냥 애기들하고 놀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 이런 게 잘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그 존재 자체만 해도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아요, 같이. 근데 4학년부터는 조금 그래도 궁금증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유독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강의를 금방 시작했을 때가 제 아들이 초등학교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내일 강의가 있다 그러면 전날부터 설레서 잠이 오질 않아요. 와, 내 아들 나이 또래인데 내 아들이 지금 내가 8살 때 또 나왔는데 내일 가서 만나는 애기들이 내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구나. 내 아들이 그 애기들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컸겠구나. 이런 환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컸을까 막 그려보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설레고 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평화통일 강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그 강의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북한의 어린이들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들어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북한의 현재 6학년의 나이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평상시 생활을 담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로 비교적으로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죠. 제가 약간 그 북한 사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금 적대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완화시키는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강의인가요? 경우에는 적대감보다는 네. 동질성, 동질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감대, 호감을 많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들 많이 하나요? 어린 친구들한테 갈수록 웃기는 질문들이 많죠. 네. 선생님, 북한 사람들도 밥 먹고 삽니까?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요. 네네. 밥 안 먹으면 뭐 먹을까요? 이러면 다 못 산다고 굶어 죽는다고 하던데 근데 다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건 맞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뭐를 먹는다는 거겠죠. 사람이 뭐 먹으면 못 살죠. 이러면 그러네요. 네. 그 당연한 거를 그러네요. 이렇게 반응해주는 귀여운 네. 친구들도 있고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냐. 화장실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야외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참 어린 친구들일수록 설레고 재밌긴 한데
질문에 따른 그 대답을 해주기가 난감할 때가 많을 그러셨겠어요.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웃어 넘길 때도 있고요. 네.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조금 더 학생들의 질문 수준도 달라지고 한데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은 주로 반응이 어땠나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어른들하고 대화하듯이 되더라고요. 정색한 정말 심도 있는 질문도 들어와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로운 건 뭐고 해로운 건 뭐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 제일 강의를 끝내고 나올 때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네, 언젠가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죠. 저도 아직 젊긴 했는데 자꾸 젊은 친구들이 하면 제가 늙어 보이네요. 네, 어린 친구들이, 친구들?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서 뭐 3, 40분을 우리 그 친구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생각이 확 변하진 않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일단은 내 몸 자체가 하나 잘 적응하고 살아야 나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라면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 사느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단위 시간 동안에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는 뭐랄까 통일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많이 파신 분들이 책도 많이 내고 연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이야기보다는 저는 제가 정말 남과 북을 다 살아보면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거.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면서도 누구나 들으면 그러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냥 눈 뜨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 아파트 아니면 무슨 산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것밖에 못 봤죠? 그러면 그거 왜 뭐가 보입니까?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출입문을 쫙 열고 나갔는데 우리 집 앞에 중국이 보인다. 러시아가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이 보인다. 어떨 것 같아요? 하니까 우와 그거 되게 신기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 아닌 섬에 갇혀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내가 출입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 베란다에 바람 쐬러 나갔을 때 우리 집하고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이 바라보이는 그런 풍경 그걸 그려봐라. 통일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베란다에 나가면 중국이 바로 코앞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맑은 압록강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광경. 적어도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을 저는 해주는 거죠. 높은 이론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러시아가 바라보이고 중국이 바라보이는 곳에 살아도 좋지만 또 더 좋은 곳에 서울에 살면서도 별장 하나씩 놓고 있다가 김씨 가문이 삼지연에 중국이 바라보이는 곳에 별장을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그만큼 외국을 바라보는 풍경이 국내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이고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든 것이다. 김씨만 지으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도 통일되면 누구나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호응이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저도 막 혹하는데요, 지금. 나올 때쯤에 네. 선생님 막 편지 써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통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선생님하고 오늘 짧은 시간을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내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 내가 남한에 와서 내가 뭐 통일 교육을 하려고 남한에 온 건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데 이왕 선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정말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이더라고요.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정말 보람이 커요. 네. 자,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대학 생활도 하시는데 또 방송을 출연할 기회가 옵니다. 이만갑에 그것도 교수님과 함께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저는 방송에 출연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네.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선생님도 전혀 방송 출연 생각이 없으셨고 가족이 그렇게 불상사를 겪다 보니까 네. 억울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또 워낙 이렇게 성격이 불같으신데 어디다 대고라도 막 소리라도 한번 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시니까 미국에 있는 워싱턴 포스터라는 그 매체에서 연락이 온 거죠. 네. 인터뷰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이만갑 출연하시기 전에 워싱턴 포스터가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거긴 또 어떻게 인연이 되셨을까요?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네, 인연이 네. 돼서 그쪽에 먼저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기사가 먼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 신문에 먼저 실렸거든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신문을 보고 이만갑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이 그 속에 있는 그 불 같은 거를 좀 내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생각지 않게 방송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만갑에서 연락이 와서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나한테. 현양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니?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얘기를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탈북 스토리에 이렇게 바느실처럼 줄줄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 너는 나갈 생각 없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정말 최소한 네 얘기를 안 하는 방향에서 할 테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게. 그리고 이제 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네. 방송 날짜 잡아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방송국으로 내가 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네.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같이 가면 나도 끌려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안 간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바래드리고 그리고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이만갑을 보고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만갑에서 일단 연락이 왔고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설득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황금 같은 건데 자꾸 지나간다. 너도 여기 30대 초반에 왔는데 지금 후반이 돼 있지 않니? 그러니까 빨리 네가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활동을 하면서 너를 알리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같은 입장에서 엄마 욕심으로는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서는 거랑 숨은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쌤이 이만갑에 출연을 한번 해보시고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를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런가 이런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네. 이게 남과 북이 멀면서 가까운 것인데 사실은 내가 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살던 내가 여기 와서요. 대학교 때 선후배 동창 다 있어요. 다 만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북에 살 때 우리 집에 드나들던 가까운 지인들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통해서 가족 이야기도 듣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내가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거 북한 보위부터 다 안다. 북한 보위부터 그러더래요. 네. 허영희 선생 제주도에 살고 현양이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에 있을 때 보위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미리. 야, 보위부가 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숨어 있는 게 괜한 짓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보위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남편이 나를 또미로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을 속이고 왔고 남편 뭐 억울하게 지금 혼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남편은 죄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까지 온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숨어 있어야 뭐 필요가 없구나를 느끼게 됐고 거기다가 선생님 출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거기다 이만갑에서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죠. 네. 출연하셔서 이제 방송 출연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죠. 메이크업 받으시고 이 많은 카메라들과 그 큰 스튜디오에 어떤 느낌이셨어요? 방송 출연은 처음이었지만 무대에 어릴 때부터 섰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글쎄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서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객석에 있는 분들만 보시는데 그리고 북한 같은 건 특히 더하고 근데 여기서 내가 공식적으로 공연 활동 한 적도 없고 한데 카메라가 들어오면 이제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긴장이 되긴 됐죠. 근데 정작 들어가니까 무대에 섰던 그 기질이 조금 나오는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출연을 하고 내가 느낀 게 네. 뭐냐면 예능은 나랑 잘 안 맞구나.
예능은 좀 이게 액션도 좀 해줘야 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좀 텐션도 이렇게 높아야 되고 높아야 막 되고 한데. 예. 한데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첫 그 출연에서는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대로 담담하게 하던 뭐 어떻게 하던 제 스타일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두 번째 내가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른 게스트분들의 게스트분들의 이야기. 얘기에 내가 이제 호응을 하고 옆에서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내가 앉아서 생각한 게 이거는 나하고 잘 안 맞구나 예능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만두셨고. 네,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무대 체질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 교수님과 또 함께 이렇게 방송을 출연했다는 게 또 좀 큰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의지도 많이 됐죠. 네.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네. 너무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TV로 두 분이 함께 TV에 나오시는 모습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탈탈탈에 출연하시게 되는 거죠. 네. 시간 텀이 그래도 좀 있었죠. 그 이만갑 출연과 탈탈탈 출연이. 그랬나요? 제가 그런가요? 3월 달에 촬영을 했고 4월에 방영이 됐을 거예요. 이만갑이. 그리고 내가 4월에 찍었나요, 이걸? 네. 아, 그러면 얼마 텀이 안 됐었네요. 바로 탈탈탈 그러네요. 출연을 바로. 거의 바로 하셨군요. 정말 놀랐던 게 네네. 이만갑을 보신 분들이 탈탈탈도 보시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만 모르는구나. 나는 탈탈탈 출연하고 나서야 우리 같은 고향 출신 분들이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그냥 내 세계 속에서 내가 할 것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뭔가 조금 안에 있다가 조금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탈탈탈이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탈북민 분들께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또 본인들의 정말 사소한 일상까지 다 공유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1부에서도 현영님께서도 노래하시는 거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한 분께라도 네네. 제 노래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네. 정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학생으로서 네. 또 생활도 있으시잖아요. 일단 법무대학원인데 뭐 왜 다니시게 되었는지는 탈탈탈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러니까 몇 학기이신 거죠? 지금 2학기째입니다. 2학기째. 어떤 수업이 가장 어려운가요? 헌법하기 제일 어렵죠. 네. 용어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한문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헌법 네네. 용어들이. 근데 제가 8살에 천자문을 뗐거든요. 정말요? 저희 네. 외할아버지께서 중국의 할빈의학대학을 다니시다가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북으로 들어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갖고 한문을 되게 중국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온 동네에 북한은 중국 약이 막 난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 같은 게 오면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다 번역해 주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8살 되는 해 할아버지가 중국이 땅덩이로 봐도 그래, 인구로 봐도 그래. 큰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에도 중국은 꼭 우리 물리적인 위치를 봐도 그래, 우리나라와 관계를 봐도 그래, 알아야 될 것이다 해서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8살에 천자문을 뗐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문을 제가 우려먹는 거죠. 네. 근데 거의 다 잊어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조금 보탬이 되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영어 공부도 또 겹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일을 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 책을 읽잖아요. 소설 같은 거는 괜찮은데 사회과학 같은 네네. 그런 책들, 헌법학 같은 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을 이해될 때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가 떠요. 행동도 굼뜨고 공부하는 방식도 굼뜨고 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도 뭔가 내가 하나를 뭔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다만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하나를 알아가면 그만큼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의미도 되지 않나요? 그 의미도 좋게 분석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속도가 나지는 않죠.
그래도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에서. 네. 방향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저는 제 딴에는 조금 더 속도까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완벽할 수가 아쉬움이. 없죠. 헌법. 그 또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저는 이쪽은 전혀 완전 제가 까막눈이라서. 2학기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네. 헌법이랑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목 중에는 한국 문화와 헌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문화와 그래서 헌법이요. 무슨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네. 요즘에는 학교를 거의 못 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아, 네네네. 그래서 처음엔 좀 갔었는데 우리 대학교 건물 안에서 대학이 되게 큰데 어느 구석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건물에선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학교 전체가 이제 또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되면서 비대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비대면을 하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스타일이 또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속상해서 교수님들께 저는 학교 못 가서 속상하다고 막 이런 이제 문자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 제가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한국문화와 헌법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었고 네네. 무슨 진대법, 무슨 고리대법 뭐 알아듣기 어려운 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법들이 있고 네. 우리 북한에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북한의 법이요? 부모가 연자제법. 아, 연자제법도 네네. 조선시대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조선시대를 벗어났구나 북한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죠. 아무튼 지금은 네. 배우는 단계라서 저는 정말 학교 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교수님들 말씀 한마디 터 하나라도 놓칠세라 너무 이렇게 너무 바짝바짝 쳐다보니까 보다가도 혹시 교수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정도로 네. 그렇게 해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시간도 모자라고. 법학은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대학원을 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몇 학기가 2학기 했으니까 앞으로 2학기가 남았죠. 2학기가 남은 네. 거군요. 만약에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세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공부 박사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박사 과정에서 전공은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 쪽으로 갈지 아니면 법 쪽으로 갈지. 법 쪽으로 갈지 예술 쪽으로 갈지 또 3회 또 방향으로 제3의 갈지. 학문을요?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네. 교수님들이랑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오늘의 내 생각이 내일의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벌써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아끼고 생각을 계시군요. 굳히는 단계로 지금 살짝 들어가고는 있어요. 북한학을 공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북한학이요?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박사는 또 어떤 쪽으로 가시게 될지 저도 막 더 궁금하네요. 깜짝 놀랄 네.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막 생뚱맞은 곳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물리학으로 막 하거나. 아이고야.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교수님의 반응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학과를 갈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법을 공부한다고 하셨을 때 교수님 반응은 또 어떠셨어요? 저희 교수님께 있어서 저라는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칫거리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애제자가 된 것도 있고요. 저는 정말 제가 봐도 제 스타일이 좀 이상해요. 꼬박꼬박 지각 한번 결석 한번 안 하는 모범 학생이면서도 생각하는 게 좀 막 이게 사방으로 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내가 김일성 원수님을 노래하니까 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열 몇 살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께 있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는 아마 일상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놀라시는데 네. 그러다가 뭐 네가 또 무슨 뭐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정말 범같이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네가 한다면 됐다. 지지해 주시는 쪽으로 많이 기우셨어요. 지금 무한 지지군요. 무한중 지지예요. 네. 그럼 든든하시겠어요. 엄청 든든하죠. 그러니까요. 전 사실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이 커리큘럼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수업이 있으면 시험도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레포트 발표를 하더라고요. 시험 대신에요? 그럼 레포트는 보통 몇 장씩? 15장 이상.
그걸 매번 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게 시험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시험은 그 한 장에 그냥 쓰기만 하면 되지. 교수님께 미리 보내드리고 네. 그거를 내가 또 그 같이 듣는 그 학우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다 코멘트를 또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다시 해서 마지막에 각주 달고 기말에는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서 기말에 또 제출해서 다시 한번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시험 보고 뭐 점수 맞고 이런 학사 과정의 공부보다는 공부하는 방식이 어른 방식인 거예요. 그냥 탁 던져주세요, 교수님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행동이 굼뜬 데다가 하나 찾고도 이해하다면 계속 파는 스타일이니까 찾을 자료도 방대하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던져주시는 게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 방식이. 그래서 오히려 더 범위가 넓으니까. 더 넓은 거예요. 네. 정해주시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른들이 공부하는 그래서 대학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대면이면 이 같은 학우분들과 이렇게 대면하실 일도 많이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학교 생활 때처럼 이렇게 막 친해지거나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하시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 학기 들어 첫 학기는 내가 대학원에 들어간 첫 학기에 정말 운이 안 좋을세라 첫 학기부터 비대면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얼굴을 전혀 몰랐고 이번 학기 들어와서는 조금 괜찮아져서 저희가 한 과목을 듣는데 거의가 다 10명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했는데 비대면을 한 게 전전주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다 알고 그러면 친하죠. 이번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막 많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다행히도 네. 내가 중간축 네. 네. 그러니까요. 20대가 한두 명 있고 그리고 30대, 네. 40대, 50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학원은 이제 더 나중에 진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좀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대면 수업을 다시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네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대학원 학생으로서, 아직 학생 신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네. 언제까지 학생.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겠고요. 네. 언제까지는 하고 싶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아직 강의가 참 아쉽게도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많지 않은데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강의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관계자분들 현영님께 강의를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배낙TV 제작진 이메일 아시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어머, 배나TV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만요. 저희는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요. 가교 역할을 하네요. 네네. 이렇게 훌륭할 줄 알았으면 이미 찾아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배나무 제작진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향역까지 촬영을 하러 오셨는데 앞으로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 일단 얼굴을 알렸으니까요. 네, 숨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알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강의를 한다면요? 네네.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여성들에 관해서. 저도 이 탈퇴타를 촬영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여성분들의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게 참 고달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막 이 예술과 법과 이런 걸 다 버무려서 뭔가 강의안을 하나 만드시면 대박일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그래요? 오는데 좋은 느낌을 많이 주시네요.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같은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디오 기회 되면 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진심으로요. 방송 관계자들 어떻게 안 보고? 제가 오면서 댓글을 살짝 봤는데요. 네네. 심야에 들으면 참 좋은 목소리라고 이렇게 댓글을 제가 너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네네.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내 목소리가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조금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들어오면 좋겠죠? 열심히 지금 막 제가 막 옆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일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한국 정착이라는 게 사실 이 공부를 하고 뭐 일적으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고 이제 마음의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신다면 좀 어떤 뭐 취미 생활이나 여행이나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북한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장에 갇힌 새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을 정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6년을 살면서도 제가 제일 멀리 간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일 네.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북에서 제일 나쁜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던 나라들. 미국. 미국, 일본. 네.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물론 그 속에는 대한민국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은 워낙 뭐 우리나라니까. 네. 그 외에 미국, 일본은 꼭 가보고 싶고요. 제가 음악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태리, 이태리도 꼭 가보고 싶고 네.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데 아직 한 곳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공부에 소위 공부한다 합시고 바쁘다 합시고 이렇게 못 갔는데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세상을 좀 더 봐야겠다. 왜냐하면 북에 살 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변하지 않았는데 그 닫힌 세상에서 살 때 나의 생각과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넓은 세상에 나와서 느끼는 나의 생각 달라요. 스스로도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구나. 물론 본바탕에 깔려있는 나만의 뭐 장점이라든가 단점들 같은 건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 생각하는 이 범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많이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할 맞아요. 줄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줄 알려면 보고 느껴야겠죠. 그래서 가봐야겠다. 또 지금 북한에 비해서는 내가 핸드폰 하나로 영상 보는 세상을 보는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단계로 한 단계 가려면 가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정말 배우려면 멀었고 보려면 멀었고 느끼려면 멀었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는 또 코로나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꼭 정말 다양한 나라에 방문해 보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잘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정착하실 수 있는 이유를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데요. 여기 그 답변으로 국민으로 품어준 남한 사회 덕분이라고 써주셨어요. 이 그럼요. 말씀이 참 감동이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더 감동이네요. 정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고생을 못 해봐가지고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오면서 보니까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좋으신 여성분들이 고향을 잘못 만난 덕분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으면 북한을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탈출했다면 그분들과 같은 처지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가든 우리는 불법 체류자거든요. 합법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어서 우리를 국민으로 합법적인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굴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북한 같은 악조건에서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고 싶어도 내가 국민도 아니고 숨어 사는 처지 어떻게 이바지하겠나요? 근데 그런 본 바탕, 베이스를 깔아준 것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우리 정부죠.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비록 내가 북한에 살던 집보다 많이 작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집이 커서 뭐합니까? 그 안에 인간으로서 기본 존엄이 없는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요.
근데 제가 혼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미안할 따름이죠. 도움을 쓸 때도 미안하고 전기불 볼 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일 뿐이지 저 하나만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받아줘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유고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나를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고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쪽에서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들 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이제 부유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것만 보고 자란 세대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또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평범한 전기불 보고도 고마워할 줄 아는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게 북한에서 그 악조건에서 살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아직 내 가족 또 우리 수많은 북한의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혼자 좋다고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이제 어떤 때는 너무 자료를 남들은 1시간이면 찾을 걸 나는 몇 배 오래 찾는 스타일이라서 의자에 계속 앉아 있는데 막 그 허리가 쑤셔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요. 누웠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내 내리를 번쩍 스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진 시간인데 우리 아들을 못 보고 가족하고 이별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족과의 이별과 고향을 떠났다는 그 가슴 아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지금 가진 나만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1시간 1분이라도 내가 헛되게 보낸다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책이라도 하나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1분 1초라도 뭔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 본인을 채찍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죠. 내가 편해지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도 건강을 꼭 유의하시면서 건강해요. 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자, 여기에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써주셨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분들도 고맙고, 아까 말씀해주신 아르바이트 사장님들, 네, 남한 사회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그리고 탈철살 시청자분들까지 다 감사하다고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까지 언급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복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목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 삶의 목표.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나중에 그냥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뭐 특별하게 큰 꿈은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내 가족, 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을 보고 내가 아들아 엄마는 너를 떨고 두고 너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보다는 엄마는 아들을 만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헛되지 않게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단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게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엄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소박한 목표예요. 그냥. 아드님께도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실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떳떳한 엄마. 아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을 때 엄마는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서로 양쪽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축복해주면서 살았고 엄마 나름 열심히 떳떳하게 살았어.
우리 아들 또 우리 같은 가족들 서로 만나게 할 날을 위해서 엄마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뭔가 했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소박하다고 하기에는 참 큰, 네, 그리고 대단한 꿈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 이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이 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게,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꿈이 이렇게 명사, 무슨 뭐 변호사, 검사 이런 명사가 되면 안 된다. 동사여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꿈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앞으로 더 저희가 또 자주 모시게 될 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고향역 제가 이제 모시려고 했을 때 탈탈탈에서 하실 얘기 다 하셨다고, 하실 얘기 없으시다고. 제가 그랬나요? 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 시간이. 네,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랬군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탈탈탈 나와오면서 그냥 정말 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죠. 북에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겪은 분들도 많고 한데 제 인생 스토리가 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감흥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나마 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한 일 없는, 특히 한국에 와서는 공부를 한 것밖에, 너무 정신적으로 내가 빈약하다는 걸 많이 시시때때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항상 배고픈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채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말은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긴 되네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겠다기보다는 앞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진 소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오늘 두 번째 이 자리에 소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항상 보이는 데서든 안 보이는 데서든 현양이는 항상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면서 제가 댓글도 읽어보면서 울컥해서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시간 내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제가 바쁘신 걸 알면서도 쫄랐어요. 와달라고.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향역에 도착하셨던 저희 현양님 이야기 마저 들어봤고요. 다음 고향역 시간에는 또 어떤 손님이 오실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고향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향역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